이 기업보다는 네. 주목 이 종목으로 예,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SOXL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 이거 이제 티커명이 SOXL이고요. 네. 예, 반도체주 반등에 배팅한다. 뭐 요런 이제 지금 비단 이거는 우리나라 투자자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쪽 투자자도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이쪽으로 이 해당 ETF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여기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 위험 대비 또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그래서 좀 리스크 테이킹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좀 많이 고려하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정성이라든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려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그 예탁결제원 세이브로 찾아보니까 지금 소학개미 분들이 10월에만 이 SOXL을 1억 3,367만 달러, 그러니까 1,922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기간에 지금 순매수 1위가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한 4억 달러 정도인데 테슬라의 한 절반 조금 안 되지만 순매수 2위, 10월 들어서 순매수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면 테슬라를 제치고 테슬라가 2주 연속 순매수 1위였는데 3주 만에 SOXL이 주간 단위로는 순매수 1위로 올라섰지만 월간으로 보면 지금 현재 10월로 보면 여전히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SOXL이 대체 뭔데 이렇게 우리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2010년 11월에 지금 12년 정도 그 펀드 출시가 된 게 12년 전이고요. 총 자산 한 31억 달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 ETF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ETF 주로 선택할 때 순자산, 총 자산 규모 AUM이라 그러죠. 총 자산 규모하고 또는 일평균 거래량을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그래야 유동성이나 전체적인 파이가 큰 종목들이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3분기만 놓고 보면 일평균 거래량이 SOXL이 7,280만 주. 그러니까 SQQQ,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숏 3배 이제 숏하는 인버스 ETF하고 SPY 하고 요 두 개 제외하고는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수많은 ETF 중에 거래량이 3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는 종목이고 총 자산 규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전화가 와서 지금 예, 네. 예, 추종 지수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원래 추종하다가 2010년도에 이게 2020년도에 10년 만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런던에 있는 아이스 거래소의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편입 종목은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총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고 아이스 반도체 지수는 시장에 유통되는 유통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편입되는 종목의 면면이나 전체적인 순위, 랭킹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 순자산 최소 80%를 아이스 반도체 지수 스왑하고 지수 내 반도체 편입되어 있는 반도체 그 개별 종목 현물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는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3배를 추종할 수 있다. 스왑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니까요. 스왑을 이용해서 3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운용 보수가 굉장히 높아요. 0.9%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매달 90만 원? 매년 90만 원의 그 운용 보수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운용 보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정배열 그 ETF, 그러니까 한 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배 추종하는 블랙록의 iShares 세미컨덕터 ETF, 이게 이제 그 반도체 관련 ETF로는 총자산 규모가 가장 큰데 SOXX인데 요거는 운용 보수가 0.46%거든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는 높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길래 지금 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유 상위 탑 10 종목을 제가 정리해 왔는데 지금
아날로그 칩,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포함한 아날로그 칩 세계 1위 기업이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6%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팹리스죠. 브로드컴이 5.7%, 엔비디아가 4.65, 퀄컴이 4, 뭐 AMD가 3. 그다음에 이제 좀 재밌어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또는 온 세미컨덕터 전부 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처럼 아날로그 칩 업체들이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한때 수요가 좋았던 그 아날로그 칩 그 업체들이 주로 이제 편입 상위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이 약간 특이한 점이고요. 여기 보면 퀄컴이나 또는 TSMC 같은 경우는 한참 뒤로 빠져 있거든요. 한 10위에서 20위권까지 가 있고요. 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 같은 경우도 저 뒤에 한 10몇 위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오히려 뒤로 포진되어 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이 뒤로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시가총액에 따라서 사실은 이 편입 비중을 정하지만 편입 가장 많이 하는 5개 종목은 최대 8%까지만 편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8%밖에는 편입 못한다. 이 ETF 내에는.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4% 이내에만 또 편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요. 덜 오르거나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이 이 펀드에 ETF에 더 많이 담기는 그렇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나요? 특정 저평가된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이 좀 단기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들, 뭐 인텔이나 또는 TSMC나 이런 종목들이 너무 강한 랠리를 펼칠 때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불리합니다. 예, 이 8% 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 여기도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그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종목들하고 편입 비중을 조정을 하는데 시장 상황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의 특징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SOXL이 1월 4일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올 시작하자마자 74.21달러였는데 올 들어 지금까지 87% 주가가 빠졌고요. 최근 1년 수익률도 마이너스 78% 가까이 된다. 너무 많이 빠져 있고요. 지난 13일 날 신저가 6.21달러 기록하고 최근에 좀 반등세를 신저가 찍고 반등세를 타고 있고 지난 21일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장이 강할 때 무려 11.43%나 폭등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재밌는 게 옆에 제가 만들어 놓은 표가 뭐냐면 이 SOXL에 편입되어 있는 탑10 종목들의 올 들어 지금까지 맨 앞은 그다음에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올 들어 지금까지 모든 편입 종목들 주가가 다 빠졌죠. 특히 보면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올 들어 지금까지 60% 가까이 주가가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58% 가까이 빠져 있고 퀄컴도 그렇고요. 그나마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가 3.3%로 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 봐도 온 세미컨덕터만 지금 플러스가 났고 그 외 모든 종목은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13일 날 신저가를 가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개미들이 좀 많이 사시는 수학 개미들이 많이 사시는데 아까 제가 미국도 흐름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SOXL의 최근 펀드 플로우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주간 단위인데 빨간색은 자금이 순유출된 거고요. 초록색은 순유입인데 최근 들어서 순유입세가 좀 몇 주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지난주는 순유출됐다가 지난주에 이제 순유입 반전됐고요. 그 전에 몇 주간은 계속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리하게도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반등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해왔고 플러스 1가지 이렇게 정리해왔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실적이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어닝 시즌에 눈높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계속 시장 실적 전망치를 비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기 모멘텀이라는 거죠. 실제 지난주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하고 램 리서치가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자체는 괜찮았어요. 3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문제는 향후 실적 전망을 둘러싸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 거야. 최대 15%까지 줄어들 거야. 경고를 했음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맞아요. 램 리서치는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중국
수출 통제 타격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좋아진 것만 갖고 그냥 주가가 계속 지금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고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살만해라는 어떤 그 일말의 기대 심리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지난주에 유럽의 핵심 장비 업체 그 ASML 같은 경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았어요. 예, 좋았고 특히나 여기는 뭘 얘기했냐면 대중 수출 규제, 미국 정부가 하는 대중 수출 규제, 우리는 유럽 업체라 보니까 타격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야. 그래서 매출의 5%도 타격이 안 생길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이후에 지금 이 SOXL이 전체 펀드에서 아까 개별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고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한 60%고 유럽 업체들 비중이 한 18% 정도 돼요. 유럽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대중 수출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 ASML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펀드 수익률은 좀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칩스.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명명된 이 칩스가 8월에 발효되면서 지금 관련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로 미국에서의 포지션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25% 세액 공제 혜택이 지원되면서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실제 미국 공장 추가로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지지난주에 했었고요. 요것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뛰고 있는 상황이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올 5월에 유럽 업체 VM웨어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 경쟁 당국이 빨리 승인이 안 나니까 이게 신속 처리 절차를 밟아달라고 신청을 하면서 빨리 덩치를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스 발효의 효과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키워가는 업체들한테는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거 아니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업체들이 가장 위협을 느꼈던 양츠 메모리, YMTC 또는 창신 메모리, CXMT 이런 회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반사이익 기대감들이 좀 싹트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특히 미국 반도체주, 유럽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SOXL의 주가 급등하고 지금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 추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긴축 조절 이게 그 테크주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금리하고 달러 가격이 하락 반전하게 되면 야 우리가 기회가 또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것도 있고요. 유럽 경제도 생각보다 이제 침체로 들어갔지만 유럽 경제도 이제 바닥으로 갈 수 있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강력한 투자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단기적인 분명히 좀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업황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업황 자체가 살아날 기미는 아직까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재고야라는 단어를 제가 달았는데 지금 연말 성수기 앞두고 9월에 그 노트북 ODM 업체들이 출하량이 지금 예년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유통업체들조차도 기존에 나와 있는 컴퓨터 상품들을 30% 이상 할인 행사해서 떨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출하는 거의 지금 반토막으로 줄어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반도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9월에 지금 노트북 ODM 출하가 평년 대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10월에는 이 9월보다도 75% 더 줄어들 수 있고 11월에는 그게 90%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 전망이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심지어 내년 1분기에도 출하량이 올해보다 50%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가전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에 다 출하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는 계속 쌓일 거고 유통 채널의 재고도 쌓일 거고 제조업체의 재고도 쌓일 거니 단기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유진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였어요. 3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0%대 감소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세트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더 늘어날 거고 칩 수요는 재고가 늘어나니까 또 신규 수요는 타격을 입을 거고 악순환 고리가 굉장히 지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재고고 수요가 그러니까
재고가 해소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수요가 늘어서 재고가 줄어드는 방법. 하나는 생산이 줄어서 재고가 줄어드는 방법. 근데 수요가 늘기에는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감산 얘기, 마이크론 같은 경우 감산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감산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 곡소리가 더 나와야 재고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산 얘기가 더 나와야지만 주가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차트 제가 정리해 왔는데 요 앞에 차트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게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입니다. 지금 반도체 매출이 확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 틈머리에. 그 다음에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미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체 가동률입니다. 설비 가동률. 많이 꺾여 있죠. 그 다음 맨 아래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결국 가동률이 줄어들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줄어들고 이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 위에 파란색은 반도체 업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올해 EPS 추정치고요. 이게 낮아진 거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내년도 EPS 추정치가 더 이거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반도체 업체들이 재고 증가, 수요 둔화에 따라서 EPS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아직까지 회복하기에는 좀 이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반도체 투자로 유명한 분이 계세요. 노이 하우저라고 리버모어 파트너스 CIO인데 이분도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인텔과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야. 지정학적 긴장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텔하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분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있다면 굉장히 실망하게 될 거야. 수출 통제 미국의 향후 마진 매출 하향 전망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좀 더 어려움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뛰고 있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지금 좀 뛰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이 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실제 이 디렉시온 홈페이지 이 SOXL을 운영하는 그 디렉시온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냐면 이런 겁니다. ETF 자산이 $100고 이게 시장 노출액이 위험 노출액이 $300잖아요. 왜냐하면 3배의 레버리지니까 자산이 $100면 노출액은 300이에요. 위험 노출액은 $300예요. 3배니까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그러니까 지수가 1% 빠졌어요. 1%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3배 추종을 하니까 $97가 되는 거죠. 맞죠? 펀드 자산은 ETF 자산은 $97가 되는 거예요. 위험 노출액도 297이 되죠. $3가 빠지니까요. 맞죠? 3배니까 지수가 1% 빠질 때 3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ETF 위험 노출액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297에서 3배만큼 추가로 조정해서 그러니까 펀드 순자산이 빠지는 거 감안해서 위험 노출액을 더 줄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계속 하락할 때는 오히려 장점이 수익이 덜 빠져요. 지수보다 덜 빠져요. 그러니까 3배보다는 덜 빠지죠. 왜냐하면 위험 노출액을 더 줄이기 때문에. 맞죠? 네. 그러니까 1% 빠졌을 때 순자산이 $97가 됐을 때 위험 노출액을 297로 그대로 유지하면 그 지수 하락률보다 더 빠지게 돼 있는데 이 위험 노출액을 줄이기 때문에 덜 빠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변동성 들쭉날쭉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지수 밸류가 100인데 그 다음에 1이라고 적힌데 95죠. 그러니까 5%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100이 돼요. 그 다음에 5% 올라서 105가 되고 100이 되고 95, 100. 5%씩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펀드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펀드의 아래 네 번째 보시면 인덱스 큐뮬레이티브 리턴 3배니까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문제는 실제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95가 되고 100이 되고 105로 늘렀다가 100이 되고 95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 6개월 만에
펀드 지수의 밸류는 100에서 100 그대로인데 펀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4.5가 돼 있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문제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위험 노출액을 그때그때 줄이기 때문에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빠진다면 아이스 반도체 지수가 계속 빠진다면 지수 하락률의 3배보다는 덜 빠지는데 빠지지만. 오르내리락 하면 확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이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수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겨서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업황 때문에 뭐 빠질 수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계속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시라라는 겁니다. 옆에 차트는 뭐냐면 최근 그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간 QQQ, QLD, TQQQ. 그러니까 그 지금 나스닥 지수를 1배 추종하는, 2배 추종하는, 3배 추종하는 그 인버스 펀드들의 수익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정배열 ETF 같은 경우보다도 3배 인버스 펀드들의 수익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요. 결국은 위험 대비 보상 욕구에 강한 투자자들한테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적합할 수 있지만 운용 보수가 낮으면서도 하락 시 방어력이 좋은 이런 1배짜리 그 ETF를 고려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SOXX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이 운영하는 1배짜리 ETF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올해 수익률이 방어력이 더 좋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도 낮고 방어력이 있는 이런 1배짜리 ETF를 좀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난 리스크 강하게 지고 여윳돈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SOXL을 계속 투자하시되 단기 트레이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걷잡을 수 없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바이 앤 홀드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고 연준의 어떤 그 통화긴축 정책 추세 전환이 확인될 때까지는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시라. 단기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투자하시되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